오늘도 역시 또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살얼음판 같은데 이게 조정이 나와도 좀 완만하게 조정이 나오고 상승해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대응하기는 좀 편해요. 그래야지 추세를 보고 뭐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 뭐 비중을 늘리든 매도하든 매수하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하락할 때는 뭐 급락, 상승할 때는 급등 이런 식으로 가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종목을 보유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손실이 막 쏟아지면서 계좌가 파랗게 물들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또 빨리 올라올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그냥 정신없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요걸 보고 롤러코스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온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급등 급락이 계속 나오는 이런 변동성이 좀 문제기는 합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좀 유독 심하기는 하지만 미증시도 변동성이 엄청 크기는 해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 간밤에 보시면은 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기도 하고 뭐 상승 출발했다가 더 크게 상승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이죠. 근데 국내 코스피 지수는 그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제가 이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부담스러운 지표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주 FOMC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네, 그거를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처럼 이제 급락도 있으면 또 단기 급등도 나왔다가 또 반락했다가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3부 매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이 부분을 잘 지키시면 이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대응하시는데 심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자, 롤러코스피의 변동성이 쏟아진다 이렇게 타이틀 잡았고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 비중 40%만 되면은 매도 압력이 커져요. 확실히. 그래서 40%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매도가 강화되고 40% 밑에서는 매도가 좀 약화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 예전에 제가 뻔질나게 많이 보여드렸던 겁니다. 뭔지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죠. 외국인의 코스피 비중 변화입니다. 6월 9일이면 어제까지가 최신이에요. 외국인 비중을 보시면 40%대로 온 게 5월 29일이었어요. 그래서 6월 1일, 2일, 그리고 4일 여기까지 40%대였고요. 5일, 8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 반등하면서 비중이 또 40%대로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5일이랑 8일에 비중이 40%로 내려왔잖아요. 5일이랑 8일에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5일은 코스피에서 3조 7천억 물론 굉장한 매도입니다. 근데 그 전에 팔았던 규모를 보시면 이때 7.9조 7.7조 팔았어요. 3.7조 팔았어도 그 전날에 절반 판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6월 8일 이때는 1811억이니까 매도가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다시 반등하니까 어제 1.9조 그리고 오늘 이제 3.2조까지 그래서 이 비중에 대한 게 무조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상승할 때 외국인의 매도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의 박스권 흐름을 좀 전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추세에 순응하는 것보다 역행하는 게 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비중과 제가 볼 땐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연동이 되면 박스권을 굳이 한번 그려봤을 때 뭐 대략 뭐 이 정도라고 해볼까요? 네, 이 정도라고 이제 해봤을 때 한 7,200에서 8,500원이라고 한다면 요 밑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7,000 후반에서 7,000 중반까지 가면은 외국인 비중이 4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도 압력이 줄고 8,000에서 이제 8,000 중반까지 가면은 매도 압력이 는다라고 한다면 박스권에서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러면 이제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음봉이 뜰 때 조금씩 매수하고 양봉이 뜰 때 조금씩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승 추세를 보일 때는 추세 순응 전략,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그냥 올라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게 좋지 않은 전략이죠. 이때는 특히 이제 수익률이 종목별로 극단적으로 갈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타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 매도도 너무 거세고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거로 박스권 흐름을 전망한다면 추세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모으고 상승할 때 분할로 털고, 이런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이론이 맞는지는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그 외국인 비중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해상풍력 투자를 좀 확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제 나왔었던 KKR 이슈, 그게 제가 방송할 때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전후로 해서. 그래서 SK가 붙은 신재생 관련주들 되게 셌죠. SK 이터닉스, 그다음에 SK 오션플랜트, 이런 종목군들 강하게 올라갔고, 신재생 관련주도 따라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이게 지수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밀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드릴 때도 저는 신재생 관련주는 웬만하면 보유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 대한 투자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게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한 1년 됐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은 남은 거잖아요. 중간에 큰 변수가 없으면. 그래서 신재생 관련된 드라이브는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해상 우위 풍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 해상 풍력. 그러니까 한국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기는 한데 태양광보다는 해상 풍력이 훨씬 적합하긴 합니다. 이 태양광 발전은 패널을 깔아야 되는데 패널을 엄청나게 깔아야 돼요. 원전 한 기 정도의 에너지를 내려면 태양광 패널을 운동장 3,000개만큼은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효율이에요. 근데 한국은 땅이 작은 국가면 작은 국가, 그죠? 그래서 빈 공간 이어봤자 70%가 산이고 나머지 이제 사람 사는 데고. 그래서 이렇게 광활한 대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미국 이런 데는 가능하죠. 땅이 워낙 크니까. 한국은 땅이 작아요. 그래서 예전에 옥상 태양광 얘기도 나왔던 거죠. 건물은 많으니까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하자. 태양광 깔 데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거고. 근데 반면에 해상 풍력은 좋죠. 왜? 한국은 섬나라는 아니지만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까지, 그죠? 삼면이 바다. 북한 빼곤 다 바다예요. 그래서 원전도 발달할 수 있었고, 대형 원전은 바다 근처에 지니까, 냉각 때문에. 그래서 해상풍력이 이제 바다 근처에서 짓기에 유리하다라는 걸 보면 해상풍력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하기에 제일 좋은 신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부가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대만이 이제 중국의 모든 기업에 AI 칩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꾸준하게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책입니다. 네, 대만은 미국과 연결고리가 크기 때문에 중국에 무조건 손을 뻗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기업에 AI 칩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경쟁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약간 좀 속도 조절.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자체적으로 굉장히 반도체를 사실 잘합니다. 창신 메모리도 있고 양지 메모리도 있고 SMIC도 있잖아요. 파운드리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메모리랑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 이런 나라에 이렇게 너무 좋은 월등한 나라에 묻혀서 그렇지, 이런 나라들을 떼고 보면은 되게 괜찮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노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면서 조금 따라가겠다, 이런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갖고 있어요.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중국 기업의 추격을 조금 이제 벌릴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후속 이슈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서 요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창사 첫 노동조합 파업에 돌입했다. 요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삼성전자 성과급과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이슈가 나온 이후로 꾸준하게 이제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조합 파업 이슈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살짝 좀 밀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카카오는 사실 뭐 실적도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파업에 돌입하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런 노조 이슈가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렇게 크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조합 파업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은 살짝 주가가 조금 눌리는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승한 섹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백화점주는 진짜 셉니다. 유통주랑 백화점주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감안해도 되게 세게 올라가요. 그래서 신세계, 롯데쇼핑, 대구백화점까지. 원래 이 대구백화점이 많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중에 하나인데 대구백화점까지 이제 주가가 견인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이제 강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KKR 이슈로 인해서 SK 오션플랜트, SK 이터닉스 그래서 이게 그 CS 윈드라든지 다른 풍력 관련된 종목군 동국 SNC까지도 쫙 견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SK가 붙은 신재생주 말고는 좀 밀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3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풍력 타워 업체, 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 이런 업체들도 꾸준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동국 SNC는 작은 종목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최근에 수주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주들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정부가 지금 우리가 터빈이나 이런 거는 풍력 부분에서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립하고 그리고 지금 풍력을 주도하는 게 유럽이랑 중국 이런 국가인데 그런 국가의 공급망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포부입니다. 그럼 이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투자가 있어야겠죠. 그게 국민성장 펀드를 이용한 것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조선주가 오랜만에 좀 올라왔습니다. 하나오션, HD, 현대, 중공업. 참 조선주는 무거운데 호재는 많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고 특수선 수주도 좋고. 그러니까 일반선, 예를 들어서 그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 이런 것들은 중국 업체한테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FLNG, FPSO, 특수선, 잠수함 그 다음에 한국형 이지스함, 장보고 N이라고 하는 그 핵잠수함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조선주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단가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 조선 애널리스트 분은 조선주가 영업이익률 20%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조선주도 모멘텀은 충분하다. 다만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했었던 게 약간 아쉬웠는데 오늘은 좀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들어올지 한번 보고요. 자, 카지노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카지노주 참 실적 좋은데 안 간다. 근데 오늘 큰 폭은 아닌데 조금 수급 들어왔습니다. 롯데관광개발, GKL,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 카지노 업체죠. 근데 지금 내수도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도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외국계 카지노를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GKL, 그다음에 여긴 없지만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보셔야 되고 대장은 롯데관광개발이기는 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GKL과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매력이 있어요. 장단점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소비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지수가 계속 흔들린다면 소비 관련된 종목군이 좀 더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장의 수급을 보면 중심은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 장비도 이제 오늘 좀 올라갔다가 좀 눌리고 이랬으니까 중심은 반도체와 반도체 주변주가 맞는데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수급 빈집으로 소비주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백화점이 당연히 대장인데 거기서 이제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카지노가 될 수도 있고 호텔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종목들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보시면 수급이 되게 좋아요. 양수급이 들어오고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비주는 평소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체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큼 실적 좋은 건 없어요. 그건 당연한데 반도체가 흔들릴 때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볼까라고 했을 때 시장이 소비주가 실적 좋은데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연속되는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한번 볼게요. 삼성 파운드리가 3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 그러니까 3분기 아니면 4분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재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분기로 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분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러면 메모리에만 의존했었던 부분을 많이 좀 깨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이뤄낼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 슈퍼사이클 초입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물론 반도체 장비주가 아무리 실적 좋아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너무 하락했고 지금 코스닥 시장을 결국 부양해 줄 수 있는 건 반도체 장비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여전히 제약주는 호재가 나오지만 금리 부담감이 있고 2차 전지주는 실적이 찍히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한다면 그 중심에는 결국 반도체 장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시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압축적으로 보고 빅2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기에 적당한 거지 빅2도 없는데 장비를 담는다? 요거는 뭐 어불성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빅2 플러스 반도체로 구성할 때 장비주 좀 덜 올라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생산 기지를 완공했는데 저는 태양광주도 꾸준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유증 리스크가 아직은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안고 그리고 우주 태양광이라는 거대한 모멘텀을 안고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빠른 속도는 아닐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방향성은 그래도 우상향 쪽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볼까요? 향후 엔비디아와 협력 가능성이 있는 이제 로보틱스 업체인데,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랑 두산그룹주 네이버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들어와서 사실 뭐 바람만 넣고 빠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너무 빠져서 매도하기 좀 힘들긴 해요. 어제 기준으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더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할 수는 없고 향후에 뭐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차적으로는 LG전자나 두산로보틱스랑 협업이 뭐 그렇게 팍팍 진행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있다. 그리고 언급은 없었으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IM증권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주로 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시황할 때 어떤 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질문 한번 주시긴 했는데 삼성의 그 로봇 전략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내부적으로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로봇 전략을 다시 짜겠다라고 삼성그룹 내에서도 밝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체화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이제 엔비디아의 솔루션과 결합되는 모멘텀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중심에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젠슨왕이 현대차 그룹 양재 사옥을 방문해서 모빌리티와 피지컬 AI 부분에 현대차 그룹 경쟁력을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개발 과정 협력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BD 개발에 제슨 등의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엔비디아는 아이작이라는 로봇 플랫폼을 기존에 가지고 있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제슨 토르입니다. AI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로봇 안에서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로봇.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제슨 토르가. 그래서 이 제슨 토르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제대로만 이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아까 소비주 얘기했으니까 화장품주까지만 간단히 보면 화장품주는 참 좋습니다. 네. 미국 화장품 수출, 유럽 화장품 수출, 영국 화장품 수출, 폴란드 화장품 수출. 네, 보시면은 우상향이죠. 미국은 우상향이고 지금 영국이랑 폴란드는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갑자기 뛰어나왔고 유럽 마찬가지. 유럽에서도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주도하는데 수출 증가율도 우상향이고요. 화장품 수출 자체가 캐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주가 막 신고가를 가고 있으면 또 제가 이걸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화장품주가 바닥에서 좀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 APR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지만 다른 화장품주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갈랑 말랑이거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소비주로서 실적 체크를 좀 해본다면 아마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올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소비주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조금 들여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레이드 흐름 한번 볼게요. 넥스트레이드 흐름을 보면 아까 이제 파미셀이 일단은 좀 올라와요. 상승폭 살짝 줄였네요. 퍼시스 가구업체죠. 가구업체고 영풍
그리고 노머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게 종목별로는 공통점이 크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워닝 머트리얼즈, 소재 관련해서도 살짝 있고 F&F 홀딩스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류주까지도 지금 실적이 괜찮아져요. 한섬과 F&F도 지금 바닥 찍고 살짝 올라갑니다. 재밌는 섹터는 아닌데 이익으로 보면은 가져가기 또 나쁜 섹터는 아니에요. 가비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 올라왔고요.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특징적인 흐름은 크게 안 보이네요. 종목별로 공통점이 없습니다. 제약주, 그다음에 반도체주 조금 있고 개별 가구주, 잠깐 의류주, 네, 뭐 이런 쪽으로 분산이 좀 돼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내일 미증시 마감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잘 봐야 우리가 대응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이나스닥이 마이너스 1.3% 좀 하락을 합니다. 이러면 넥스트에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압박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 버리고 하락할 땐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매매를 하자. 하락할 때 모으고 상승할 때 조금씩 분할 매도. 외국인 수급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박스권을 염두하고 매매하는 전략이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